수도권의 문제는 지금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하지만 지방의 문제는요.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든지 이런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되는 논의, 이거 자체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서울은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지방의 메가시티 논의는 정말 구축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다. 이 존망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도시가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되면은 이 메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즈가 크면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시가 서로 특화 발전하면서 연계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거의 최소 기준을 대략적으로 500만 정도로 봅니다. 500만이 넘어가면은 그런 메가시티처럼 효율성을 갖는 그리고 도시 경영을 잘하면요. 그런 도시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메가시티예요. 그리고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국제 조사기관에서 2020년에 메가시티 10대 메가시티를 선정한 바가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은 8위에 지금 올라 있죠,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이라고 써놨지만 수도권 인구를 저기다가 표시를 했죠. 네. 그래서 8위로 랭크가 된 겁니다. 이미 국제기관에서도 서울은 그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너무나 강한 지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2,500만에 거의 육박하는 어떤 그런 슈퍼 메가시티가 된 거죠. 근데 쌤, 쭉 보니까 저 도시들이 있는 국가들이 인구가 1억을 안 넘는 국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인구 대국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1억이 훨씬 넘고 인도는 그러네요. 말할 필요도 없고 네네. 뭐 필리핀도 다 그렇고 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가장 작은데 8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빽빽하다는 건가요?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것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럼 지방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성장의 불씨가 남아있는 이거는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서울로 만들어야 합니다. 야, 네. 문제다. 이게 저는 우리 지방도 살고 국가도 사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의 쏠림 현상. 딱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점점 청년들이 모이는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국 잉글랜드 보시면은 런던권 영국에선 커졌죠. 네. 도쿄권 일본에서도 인구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파리권이 정말 강대예요. 이게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현상은 선생님 그럼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기반 등 혁신 기업들이 대도시 중에서도 정말 큰 대도시, 수도권, 경제 수위 도시 이쪽으로 자꾸 인구가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겠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들을 묶기 시작을 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대세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퀴즈할 때 설명드렸던 맨체스터 광역연합, 리옹 메트로폴, 간사이 광역연합이 이제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곳 모두 다 무슨 거의 뭐 대도시에 대적할 만큼 거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따로? 그 세 도시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광역적 사물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체스터의 경우 인구가 약 한 290만 정도가 서울 면적 2배 정도입니다. 여기에 10개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협의체는
시장도 뽑을 수가 있어요. 시장을 선출한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시장과 군수가 있고 그 위에 또 연합시장이 있는 건지 이 시장의 역할은 또 뭔지 그게 또 다른 건가?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이 광역적으로 협력해서 만드는 시장은 하는 일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광역 기능만. 도로, 철도, 하수도, 방제, 그다음에 경제개발, 그다음에 주택도 광역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택개발. 이런 것들은 조그만 커뮤니티에서 하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기능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역이 뭉치면은 이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이 지자체의 목소리가 다 한 파워 레벨로 한 2 정도가 돼요. 네. 그럼 한 20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더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20이 아니라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묵직해지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체가 중앙정부와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맨체스터 광역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최근에 환경 이슈들이 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 버스 전용 도로를 건설을 한다든가 또 기업 성장 허브를 지원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앙과의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권한을 이양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간사연합 같은 경우에도 특별지자체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12개의 지자체가 뭉쳤죠. 8개의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4개의 기초지자체. 한번 조직도를 보실까요? 보시면요. 광역 업무를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사무국을 여러 군데 둬서 좀 형평성 있게 이거 진행을 한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기본적으로 총괄과 조율 기능을 갖게 되는 거겠죠. 업무라든가 그런 내용보다도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효과들이 있었어요. 2025년에 간사이 엑스포를 유치를 했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중앙부처인 문화청이 교토로 이전했어요. 이건 일본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간사이 연합에서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닥터 헬기도 같이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요. 관광 루트 개발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이 지자체 간에 끈끈해지고 이런 끈끈함이 이 지역의 어떤 힘을 만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 간사이 연합은 일본 GDP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없었다라면은 이런 간사이 연합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는 지금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럼요, 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이 연합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메가시티 리전을 만들고 좀 특별 지자체들을 많이 만든다면은 지방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수도권과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도시들은 약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그렇죠? 이러려면 광역적 시각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거점의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계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주는 거죠. 그럼 지방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방 투자에서도 그래도 성장의 불씨가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의 불씨가 남아있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네. 거기서 뭔가 이익이 난다면 주변 지역과 서로 공유하는 상생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방에서 좀 모색하는 것. 이게 저는 우리 지방도 살고 국가도 사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최근에 연구를 하나를 진행을 했어요. 2030년부터 2060년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20조를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시면요. 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현행 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100년도에 22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땐 저도 없으니까 뭐 일단 뭐. 그래서 지금 1, 2, 3으로 써 있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수도권에만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때의 모델 1번. 두 번째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만. 그다음에 세 번째 모형은 수도권 반, 지방 반에 투자하는 모형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요. 지방에 투자했을 때 그 신기하다. 효과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네. 왜 이거 진짜 보통 생각하기에는 3번이 제일 효과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골고루 네, 발전하니까 또. 수도권에도 하고 지방에도 그렇다고 하고. 지방에 몰빵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렇게 될까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봤더니 서울은 직접의 불경제로 인해서 이 집값 문제, 이 집값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적의 경제를 막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집적의 경제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렇지. 예. 그러면 지방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분석 결과예요. 네. 이거는 한 특정 광역권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 2조 4천억씩을 30년 동안 분산 투자할 때와 네. 거점 지역을 뽑아가지고 투자했을 때의 인구 증가 효과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 인구 증가 효과가 분산 투자보다는 2배 이상 나타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방에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지방에 투자할 때는 거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남권 메가시티 아니면 부울경 불경. 메가시티 논의. 네. 그렇죠. 부울경 들어보셨어요? 아, 네. 부산, 울산, 경상남도요. 보고 있는 건 잘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힘을 합쳐서 메가시티를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논의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래서 2002년 4월에는 실질적으로 부울경을 통합하는 특별연합 규약이 행안부 승인도 얻은 바가 있어요.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가 지방에도 등장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국내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22년 6월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단체장, 몇몇 지자체에서 또 단체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없었던 일로 돼버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 이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고 좀 부상하다 또 그러더라. 김포 메가시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서울만 또 이렇게 화두가 됐군요. 네, 이거 화두가 네. 된 거죠. 근데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세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공간 계획을 해야지 뼈대 계획을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점을 중심으로 또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요. 네.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 물류단지 지정에 관련된 기능 등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65개 정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분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예고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좌초됐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의 지방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10년 안에 소멸 위기에 30% 가까운 사라질 자치가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쌤. 굉장히 많이 뭐 기업도 옮겨보고 정부 기관도 옮겨보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지역 정책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나왔던 때가 언제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아, 그렇죠. 세종시 옮긴다고 막 이럴 때. 그렇죠. 세종시 옮긴다는 맞네요. 또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더 옛날부터 했나 보다. 도시라든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시절 때. 발전부터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정답을 아예 옛날.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왔어요. 와, 진짜 옛날이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 이전을 계획한 바가 있어요. 아, 그래요? 1970년대. 자, 그 수도 이전 계획의 검토는 명칭이 백지 계획이었어요. 백지요? 백지 계획. 계획.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다가 수도를 제대로 그리고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기능을 대고 옮긴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서울의 인구 집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북한과 대치 상황이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는 국가 안보상 휴전선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750만 인구가 수도 인구가 적의 지상포화 사정거리에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적극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10개의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혁신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수도권의 외곽 신도시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수도권처럼 서울로 진입하려는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막 이럴 때 외곽 개발은 통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데 밖에 논밭을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어디서 오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글로 이사하겠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구도심이 쇠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 신도심이라는 게 생겨서 원래 구도심 상권이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요.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혁신 도시가 그래요. 근데 진주시 상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진주시의 혁신 도시는 진주시의 동측 충무공동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충무공동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외부 인구 유입이 이건 좀 제한적이에요, 진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저 중앙동의 상업 중심이었던 이 중앙동의 인구가 이런 신도심으로 옮겨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저 진주의 그 구시가지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지역 정책은 거점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제 거점이 아니라 5+2 광역경제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전국을 7개의 큰 덩어리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권, 충청권, 그다음에 대경권, 동남권 이렇게 5개의 굉장히 큰 초광역경제권. 그다음에 2개, 제주도와 강원도 2개를 광역경제권으로 놓고 이게 5 더하기 2다. 그래서 각각의 광역경제권에다가 선도 산업들, 좀 여기에 좀 유명한 산업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경제권들을 좀 촉진하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죠. 와, 이건 컨셉은 정말 잘 잡았어요.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죠? 왜냐?
큰 지역은 잡았는데 안에 거점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 정책을 내놨어요. 완전히 다른.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너무 넓지 않냐.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이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낼 때가 됐다. 그래서 소도시들, 중소도시들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인프라를 공유하는 그런 생활권 단위의 정책을 내놨어요. 그게 행복생활권으로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종합병원이 없는 데는 그럼 주민들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있는 중심 지역과 이런 접근성을 연계해가지고 생활권을 좀 구축해주는, 그래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행복생활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근데 이 또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이런 협업체계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에요. 쉽지 않지. 근데 진짜 하고 있었구나 저렇게. 아니, 옛날부터 저런 말은 사실 많이 들어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변한 게 없어서 우리가 효과를 좀 못 느낀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아까 쌤 말씀 듣고 좀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이게 어느 한 곳에다가 얼마를 앞으로 30년간 막 몇 조를 투자해서 거기 하나를 확 띄우겠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오 하잖아요.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별로 못 같습니다 하면서 없애버리면 또 이게 또 말짱 이렇게 되는 거고.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교육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균형 발전 100년지 대계로 진짜 좀 나아가야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이제 짬뽕 해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공간 단위를 염두에 두고요. 거점 체계를 잘 설정한 다음에 거점과 연계를 모색하는 것. 그래서 뭔가 좀 함께 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게 지방을 살리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 저희가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딱 20년 기간 동안의 베이비 부머 1685만입니다. 와우. 이거는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어지는 청년층이 이렇게 많아지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를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행히 저희가 인구 이동 통계를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 계층이 지방 출신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를 탈출하는 흐름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균형 발전 정책과 그다음에 인구 정책을 조금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다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보면 공간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지역, 지방, 인구 사회학적으로는 베이비 부머, 산업 경제적으로는 중소기업. 그래서 이 3자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 베이비 부머가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2, 3일을 일하면서 부족한 돈을 보충하는 방식. 이거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낮출 수 있는 힘을 갖고요. 그다음에 연금 고갈 시기를 딜레이 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경남 하동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이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에 맞춰가지고 귀농 귀향인들을 돕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귀향인이 농지 구입할 때 이런 지원을 한다든가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그다음에 5호 이상의 귀향인들이 모여서 집단 이주 시에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동군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잘 되면은 지방에 줄어드는 인구도 커버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은 저절로 활기를 되찾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의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 첫 번째 기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상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비수도권에 그러니까 이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수도권 주민들은 왜 이거 우리 건데 이렇게 지역에 가지? 비수도권에 가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두 번째, 조세제도 개편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는 서울시 일자리의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집값이 높아요. 그렇죠. 집값이 높다 보니까 이런 구들이 재산세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부자.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세의 격차가 많이 거둘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자체는 정말 좋은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외부에서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라는 거를 넣었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은 각 25개 구에서 반 정도의 재산세는 서울시의 하나의 공동 파수로 만들어 다오. 그리고 이거를 나누기 25를 해가지고 다시 뿌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의 격차가 한 17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고 나니까 6배로 감소를 했죠. 이렇게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전 서울시 내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쌤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합의돼야 될 것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방 소매를 극복하려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네, 제일 중요하고 싶은 부분 딱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개인의 성장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간이 성장하고 있다면은 그건 주변 지역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농촌에,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빚을 지며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하나의 원팀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위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익을 중소도시에 교차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방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는데 함께 띄워준다라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공멸이 아닌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 강력히 믿습니다. 네.